생산자 물가 지수가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2달 연속 오르고 1년 4개월 만에 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뭐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나는 이제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축산물들이 이제 피해를 입으면서 네. 농림수산품 쪽에서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국제 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산품들, 화학 제품이나 석유, 석탄 제품들을 포함한 공산품들 가격이 올랐는데요. 특히 이제 농림수산품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7.3%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많이 비도 왔고 또 석유값도 많이 오르면서 이래 생산자 물가가 올랐는데 보면 이제 이 생산자 물가가 한 달 정도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줍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사실 저희는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왜 중요하냐 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단초를 주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중요한데요. 네. 지금 문제는 8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나와 버리면 이게 이제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준다. 그럼 9월에 뭐가 있냐면 저희가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농림수산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20대 성수용품이 대부분 농림수산품으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 굉장히 팍팍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아마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은 하겠지만 그래도 팍팍한 주머니 사정은 걱정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이 국제유가가 오른다는 건 어떤 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오른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채널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네.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저희 그 수입 물가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경상수지 같은 것에도 악화를 줌으로써 실물 부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수입 물가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이것들이 결국 수입 물가라는 건 저희가 구매하는 상품 중에 일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에너지 가격이 결국은 향후에 저희가 지금 중요한 것이 공공요금 인상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영향을 줌으로써 물가에 좀 부담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물가에 부담을 주게 되면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미국하고 한국을 보면요. 최근에 한국은행 연구 결과가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유가가 오르면 빨리 효과가 나타났다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처음에 효과 자체는 미국보다는 좀 크기는 작은데 효과가 뒤로 쭉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조금 더 물가에 오래 부담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저희가 공공요금 인상 이런 것들과 다 연결이 되면서 시차를 두고 경제에 좀 물가 쪽에 부담을 주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와중에 이제 경제부총리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0월이 지나면 한 2달이죠. 이제 9월이니까 한 달 정도 남았겠네요. 10월이 지나면 물가가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근거가 있을까요? 이게 석유류랑 식료품이 최근에 이제 물가가 우리가 많이 내려오는데 영향을 하다가 네. 최근 들어서 석유류랑 식료품이 약간 다시 뛰면서 물가가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계절적 요인일 거다라고 보는 거죠. 어떤 거냐 하면 여름이니까 폭우, 그다음에 폭염 등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석유 가격이라는 거 국제 유가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일시적으로 오르는 걸 수도 있으니까 요 효과들이 사라지면 다시 우리가 석유류와 사실 최근에 보면 석유류랑 식료품을 제외하고 보면 물가가 약간이나마 계속해서 내려오는 기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다시 원래대로 조금 하강 기조로 갈 수 있지 않냐라는 것이 10월 기준인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은행이 소비자 물가가 연말까지 3% 왔다 갔다 할 거다라고 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준이 그 시나리오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네. 그거 할 때 유가가 어느 정도일 거다라고 가정하고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가정한 유가가 84달러입니다. 근데 지금 그것보다 한 8% 혹은 10% 정도 더 높은 90달러를 좀 넘고 있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유가의 이런 상승 흐름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한국은행이 3% 근처에서 연말까지 등락할 것이라는 그 가정도 그 시나리오도 조금 더 상방 수정이 돼야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즉 국제 유가에 따라서 좀 변화는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 90달러 정도 얘기하지만
예상은 또 100달러 넘어간 데도 있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또 중국 팩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산이 최근 들어 이슈였다가 그렇죠. 중국이 한 달 전이랑 일주일 전이 분위기가 되게 다른데요. 한 달 전에는 중국 굉장히 위험하다, 부동산발 위기가 있다라고 했는데 정부는 굉장히 소극적이었고요.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서 중국 정부 부양책들이 점점 세게 나오면서 7, 8월 중국의 그 경제 지표들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제 유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중국에서 엄청나게 또 이러면 사실은 석유를 사다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수요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감산에다가 중국이 이게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서 국제 유가의 수요를 조금 견인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유가가 생각보다 조금 더 고유가가 오래 가거나 더 유가가 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유가에 대한 걱정도 걱정인데 또 하나는 FOMC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오늘 내일이죠. 네, 맞습니다. 내일 나오게 됐는데 어떻게 일단 예상하시는지. 시장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이번엔 동결이고요. 네. 이번에 동결하는 건 어쨌든 간에 미국도 유가는 최근 들어 약간 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유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연준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원 물가의 부분에선 계속해서 내려오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유가가 튀는 것이 그러한 연준이 바라보는 근원 물가가 하강하는 기조에 대한 어떤 챌린지 자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한번 동결하자라고 될 것 같고요. 네. 문제는 3, 6, 9, 12월 요 네 달은 연준에서 경제 전망치를 발표하고 점도표를 발표하는 네. 월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점도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점도표가 크게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있는 게 어쨌든 간에 올해 한 3개월밖에 안 남았고 예. 유가라는 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세상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두 가지가 유가와 주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연준은 조금 조심스러울 부분이 있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엔 내년에 어느 정도로 경제 전망을 수정하는지 후년에 어느 정도로 수정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내년과 후년에 대한 관심이 좀 바뀜에 따라서 금리 인상 여부도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은 이제 점도표상으로 보면 금리 인상이 한 번 있거나 아니면 없을 수도 있는 네. 상황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는 크게 변화는 저는 없을 것 같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내년 6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돼서 4번 정도 내려서 100bp 정도 내릴 거다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예상이 굉장히 압도적인 예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4번 내릴 거다 아니면 3번 내릴 거다. 그리고 6월에 시작할 거다 좀 더 늦게 시작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한국에 아까 적용했던 것처럼 유가가 생각보다 조금 더 고유가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미국 경제도 어쨌든 간에 이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리고 또 지금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연준이 물가가 하강하는 속도가 생각보다는 느릴 거다라고 수정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어떤 함의를 가지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물가가 생각보다 더디게 내려오면 연준은 고금리를 좀 더 오래 지속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물가와 이 연준의 금리 예상치 요것들을 조금 눈여겨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점도표도 좀 자세히 봐야겠지만 또 하나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해주느냐. 보면 지난번에도 약간의 매파적인 안심하지는 마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네네. 이런 얘기 또 나오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원론적일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원론적일 것 같다는 게 지금 우선은 당장 11월이 어떻게 될 거냐를 생각해 보면 11월까지 물가 지표 2번 더 나오고요. 네. 노동시장 지표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는 아직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연준의 그 보팅을 하는 투표를 하는 멤버가 이제 제임스 블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가장 매파적이었던 사람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사실 보팅 멤버 자체는 약간 더 비둘기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게임이 끝난 것이 아니고 국제 유가가 지금 올라가는 흐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긴장감을 파월 의장이 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 그리고 이전에 매파적인 어떤 스탠스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중국에서 석유를 많이 쓰게 되면 석유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감산을 계속 유지하면 또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미국 입장에서는 적어도 내년 중반을 넘어갈 때까지는 그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요. 네. 최근에 미국의 2000년대 이후 데이터를 보면 마지막 금리 인상이 있은 후로 평균적으로 11개월 이후부터 금리 인하가 거의 시작돼서 1년이네요. 네, 거의 1년입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달이 마지막이다 혹은 11월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면 내년에 한 3분기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따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좀 인플레이션의 피크도 높았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하강하는 와중에
와중에 또 유가가 튀는 일도 벌어졌고 예.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유가가 튀는 부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시장이 예상하는 내년에 6월보다는 최초의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 저의 뷰이긴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 역시도 10월에 이제 금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동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네. 네. 뭐 가계부채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한국은행이 이제 또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우리는 언제든지 올릴 수 있어라는 시그널은 시장에다 계속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금리를 올리기에는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다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갔을 때 그것들을 아무래도 대출하신 분들이 직격탄을 맞는 게 너무 효과가 큽니다. 예. 미국의 0.25 bp 인상이랑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지금 하방 리스크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한국은행이 그렇게 쉽게 금리를 인상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금리는 동결하고 가계부채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누증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금융 정책들, 뭐 저희가 생각하는 거시 건전성 정책들 같은 것으로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를 지나서 내년 초 정도 되면 경제 성장률이 조금씩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해외에서 보는 거는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이건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 저는 사실 상저하고는 이미 조금 이제 좀 지난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미 상저하고가 되려고 했었으면 저희가 주력인 수출과 주력인 반도체 부분에서 조금 개선되는 움직임들이 보였었어야 되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뭐 KDI 얘기들도 그렇고 바닥을 쳤다 정도 얘기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바닥을 쳤다는 게 얼마나 빨리 올라갈 거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내년이 조금 더 사실은 조금 지켜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중국이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경제에 조금 그나마 숨통을 트여줄 가능성이 좀 있고요. 반대로 저희 이제 하방 리스크를 생각해 보면 지금 유가 같은 부분이 너무 많이 튀어버리면 네. 그러면 결국은 사실 우리 수입 물가 부담도 생기고 경상수지 부담도 생기고 결국 이런 부분들의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이게 냉탕과 온탕이 지금 같이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내일 있을 미국의 연준 기준금리와 관련해서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